안녕하세요, 닥터인사이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의사다 보니 직업 특성상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또 반대급부인 죽음에 대해서도 경험을 좀 다른 직업군보다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많이 경험도 했죠. 오늘 이런 죽음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각자 겪었던 경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너무 무겁지 않게 저희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전문과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권주원 선생님은 노인 쪽 좀 나이 드신 분들의 예정된 이제 죽음을 좀 경험을 하실 일이 많고 저는 영상의학과니까 상대적으로 없고 많지도 않고 저는 아무래도 좀 있어서는 안 될 소아의 죽음에 대해서 경험을 한 경험들이 있는데 이것도 시기별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문의를 막상 따고 나면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 또는 응급이나 이런 특별한 파트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은 죽음을 경험할 일이 많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죠, 사실. 그렇죠. 보컬에서 의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전공의 때 겪은 일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연차별로 좀 다를 수 있는데 1년차 때는 사실 펑션이 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응급실을 맡기긴 하지만 막 그게 큰 일을 맡기지 않고 항상 병동의 백당이라고 해서 병동 시니어가 항상 존재를 같이 하니까 그렇죠. 병원에서 CPR이 났어요, 응급실에서. 그럼 이제 1년차 쌤이 콜을 하겠죠. 그럼 이제 2, 3년차가 뛰어내려가죠. 그럼 이제 같이 CPR 하면서 1년차는 주로 컴프레션을 한다거나 뭐 차트 정리를 한다거나 보호자한테 가서 히스토리를 설명을 하고 히스토리를 정리한다거나 이제 직접적으로 사망 선고서를 내거나 현장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는 보통 2, 3년차 이상의 시니어들이 보통 하게 되는데 저도 1년차 때, 인턴 때 이럴 때는 사실 경험한 적이 거의 없고 2년차 되면서 중환자를 보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됐는데 소아 파트에서도 신생아 파트 그리고 신생아가 아닌 소아 파트 이렇게 해서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신생아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산을 했기 때문에 아기가 아무래도 작게 태어났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는 있다라는 걸 사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애가 혹시라도 잘못되더라도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제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이제 어머님들이 슬프지만 좀 받아들이시고 어느 정도 좀 수긍을 하시고 그런 편인데 오히려 좀 몇 년 동안 잘 컸던 친구들 부모님의 품에서 직접 길렀던 애기들은 사실 못 받아들이죠. 어떻게 받아들여 그걸? 그런 걸 경험하는 상황은 뭐 소아암이나 이런 것들 애기들 백혈병도 가끔 있으니 어떻게 부모님들을 위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사회 입장에서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길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사실 부모님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섣불리 뭔가 말씀을 드리기도 죄송하고 또 이게 되게 마음이 죄송스럽기도 한 게 내가 말을 하기 전까지는 아기가 안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는 사망했을 수 있지만 내가 몇 시 몇 분 사망했습니다 라고 의사가 선고를 해야 이 친구가 정말 이제 사망한 걸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기록도 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사망 선고를 하는 게 너무 좀 못된 일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사실 처음에는 되게 많이 들었고 부담감이 되게 많이 생기는구나. 그 말 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 사망 진단서죠. 그걸 작성하는 거 혹시라도 예정된 죽음이 아닌 응급실로 뭐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든지 뭐 알 수 없는 이제 의문된 죽음으로 응급실에서 이런 걸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사망 진단서에 이제 사망 원인이 불상으로 나갈 겁니다. 원인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면 부검을 해야 돼요. 이거는 경찰이 개입해야 되는 사건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아기가 갑자기 잘못된 것도 너무 슬픈데 부검까지 해야 되면 또 이거에 대한 이제 정신적 충격이 어마어마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이걸 또 섣불리 위로도 해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이성과 감정의 선을 잘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적절히 빠지고 하는 게 되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영아 돌연사 증후군 약간 이럴 때는 거의 부검을 하는 편인가요? 그쵸. 이제 원체 우리 병원을 다니던 친구가 아니라면 기록이나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왔을 때 상태만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고 보호자가 거절할 수도 있나요? 부검을?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사건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병사나 이렇게 외인사나 이렇게 명확하면 이제 보호자가 부검을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불상으로 나가면 원인을 밝히기 아, 위해서 그렇구나. 딱 그걸 부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경찰에서도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러면 이제 조사. 이런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서 이제 진술을 하러 가는 경우도 가끔 있었고요. 소아의 죽음은 경험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네. 거기서 사실 좀 많이 슬프다기보다는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상의학과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입원 환자를 뭐 관리하거나 뭐 이런 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죽음을 맞이한 게 제가 인턴 때가 거의 마지막이었는데, 제가 그 트레이닝 받았던 병원이 이제 혈액종양내과가 유명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내과 파트, 혈액종양 파트였는데, 본 환자는 이제 AML, AML. 급성 백혈병 중에 하나는 그 종류인데, 그 환자였고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한 후에도 가망이 없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과 사원차 선생님이 그 환자분이 지금 임종을 부산에서 그 고향에서 거기서 하고 싶다고 이제 보호자분이 말씀을 하셔서, 이게 자기가 자리를 비울 수는 없으니 DNR을 다 받아놓고, 그러니까 소생술을 안 하겠다.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다가 중간에 이제 익스파이어 할 수도 있다, 저한테 설명 다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부담스럽죠. 네. 제발 갈 때는 별일 없기를. 네, 저는 진짜 인턴이었고 그때 당시에 뭐 내과 전공의도 아니었고 익스파이 할 수도 있는 환자를 차에 이제 그 앰뷸런스에 이제 보호자분이랑 같이 탑승을 해서 가는데, 중간에 막 혈압이 막 아이고.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혈압이 팍팍 떨어지면서 하트레이트가 막 올라가. 그러더니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 약을 더 그렇죠. 넣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냐면 CPR 할 수도 없고. 맞아요. 그때 한 대구쯤이었나? 거기 지나갈 때쯤에 이제 아이고. 환자분이 익스파이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선고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데 그때 환자분께서 부산에서 그 좀 임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게 있어서 그때부터 부산까지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전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다들 사망 선고라든지 사망을 처음 경험한 게 젊은 때니까 네. 20대 때잖아요. 네. 20대 후반 해봐야 암만 의사라고 하지만 20대 청년이 뭘 알아요. 죽음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 눈앞에서 죽음을 목도한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돌아가신 상태로 이렇게 1시간, 2시간 그쵸. 또 같이 있었던 거니까. 그쵸. 저는 아무래도 그 뭐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노인 환자들을 제일 많이 보는 과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생각보다 그런 사망 선고할 일이 많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 워낙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응급실이나 이렇게 어큐트로 돌아가신 경우가 아니면 보통 저희 과로 오고 나서는 되게 케어가 잘 돼서 그런지 잘 돌아가시지 않고, 오히려 뭐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사망 선고를 할 일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공 1년차 때 처음으로 그 사망 선고를 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 뇌졸중 환자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못 하시는데 갑자기 그 아스픽시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도가 막히면서 숨을 안 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러면서 심장마비까지 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를 간호사실에서 받아서 바로 올라갔더니 그때는 이미 막 산소 포화도 40%까지 떨어지고 심장도 갑자기 안 뛰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보호자는 보통 그 재활학과 같은 경우는 간병인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보호자가 올 때까지 CPR을 거의 뭐 한두 시간 정도 계속 했어요. 왜냐면 보호자들은 보통 임종을 같이 그래도 보고 그쵸. 눈으로 봐야죠. 네, 눈으로 보고 나서 그거를 멈추는 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보통 이런 노인 환자들도 보호자분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분들은 이미 좀 예견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납득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은 만약에 말씀도 하시고, 뇌졸중 환자들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하시고 하는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되면은 납득을 못하고 항의, 심지어는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뇌졸중 환자들의 심장마비나 그런 기도 막히는 문제들이 많고, 또 다른 하나는 좀 되게 가슴 아픈 경우인데, 이제 루게릭 환자들은 보통 보면 기능이나 팔다리 마비가 서서히 진행되잖아요. 이 기도 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호흡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는 보통 폐렴 때문에 많이 돌아가세요. 흡인성 폐렴도 그렇고, 보통 병원이면 감염도 많이, 병원균도 많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한 폐렴이 많고, 사실 이런 경우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이미 예측을 한 상태이시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되게 저희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동안 케어를 잘 해주셔가지고 고맙다. 왜냐면 되게 저희가 장기적으로 되게 막 몇 그렇죠. 개월씩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재활의학과 특성상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저희 의사 입장에서는 몇 개월 동안 본 환자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 아무리 천천히 서서히 이제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해도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아직도 저는 그 사망 선고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마음이 많이 무거운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좀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적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죽음을 목격하는 걸 적응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적응을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음. 참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탠스에서 보호자분에게 공감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쵸. 되게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죠. 어. 사실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의사들이 아무리 그런 환자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한다고 해도 그 매 순간순간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적응이 안 그러니까 되죠. 이걸 어떻게 적응을 할 수가 있겠으면 사실 이게 하나하나가 사실 지금도 다 생각이 나거든요. 네. 갑자기 막 물연도 떠오르고 네, 생각나요. 네, 그런 경우에 이걸 일일이 마음에 담아두고 살면 저희도 이것도 다 트라우마잖아요. 트라우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학문들도 있어요. 뭐 레질런스라고 해서 이런 걸 연구하는 것들도 연구가 좀 진행되고 있고 네. 극복을 해야 되는 직업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죽음에 대해서 극복하는 그런 대처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앞으로도 연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